오늘은 갤럭시 북 2 프로의 최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아크 그래픽의 게임 성능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정리했으니까 이전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구매한 갤럭시 북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엘더레이크 i5 CPU, 16GB 램, 인텔 아크 A350M 외장 그래픽, 256GB SSD 등의 스펙입니다. 랜 카드는 인텔 AX211로 와이파이 6E 지원하는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매 처에 배송 일정 문제로 원래 프리도스 모델을 구매했다가 윈도우 포화 모델로 바꿔서 주문했습니다. 프리도스 모델은 사은품 제외하고 16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었지만 윈도우 포화 모델은 180만원 정도로 대략 20만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 모델인 그램 16 RTX 2050 모델보다는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합판을 까려고 시도해봤습니다. 갤럭시 북 시리즈의 특징이 합판에 고장나서는 4개밖에 없는 대신 합판 부품의 결합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갤럭시 북 이온이나 갤럭시 북 프로는 어떻게 합판이 잘 분리가 됐었는데 얘는 힌지 쪽 합판 걸쇠가 아무리 해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힘으로 잡아 뜯으면야 열리기야 하겠지만 안 그래도 종이장 같은 합판이 구겨질 것 같고 헤라를 넣어서 어떻게든 벌려보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이러다간 진짜 노트북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이게 제 것만 유독 심한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대부분의 제품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 구조야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뭐 갤럭시 북 프로 1과 동일하겠죠. 슬픈 건 중간에 합판 개봉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힌지 쪽 합판이 휘어서 우글우글해졌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중고로 팔아야 할 물건인데 괜히 상품 가치를 떨어뜨렸군요. 노트북의 디자인은 갤럭시 북 1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엔 블랙 모델로 샀는데 매우 얇고 가볍지만 별다른 포인트는 없는 디자인입니다. 뭐 튀지 않는 디자인이 제일 좋은 디자인이기도 하니까요. 실측 무게는 1.18kg으로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15인치 이상 노트북 중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노트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질은 합판 쪽은 상당히 플라스틱스러운 느낌이 납니다만 상판은 나름 금속 느낌이 잘 납니다. 적어도 싸구려 느낌은 아니에요. 저번 갤럭시 북 프로 1에서는 그런데 합판의 내구도가 너무 약해서 쉽게 합판이 휘면서 원치 않는 터치패드 클릭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갤럭시 북 2 프로에서는 이 문제가 거의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일부러 힘을 많이 줘서 꺾지 않는 이상 터치패드 클릭은 잘 되지 않으며 합판이 휘어지는 정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게 자체는 거의 늘지 않았는데 적절한 구조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진작 좀 해줬으면 좋았겠어요. 포트 구성은 이만큼 얇고 가벼운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좌측에 썬더볼트 4 1개, 썬더볼트는 아니지만 충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하나, HDMI 1개 있으며 우측에는 USB-A 3.2, 마이크로 SD카드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 중에서 이만큼 얇은 노트북은 USB-C 포트만 달고 나오는 게 보통인 걸 생각하면 이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웹캠은 1080p 광각 웹캠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이전의 720p 웹캠보다는 확실히 더 나아지긴 했어요. 다음은 입력 장치입니다. 먼저 키보드를 보면 작년 갤럭시 북 프로와 변경점은 없습니다. 키 트래블 자체는 많이 얕은 편인데 생각보다 타이핑을 하는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굉장히 면적이 넓고 재질도 유리 재질로 좋긴 한데 문제는 삼성 노트북이랑 삼성이 아닌 노트북을 같이 써보신 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 노트북은 이상하게 터치패드의 가속도가 다른 윈도우 노트북들과 좀 다릅니다. 좀 더 미끄러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여튼 감도에 새로 적응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9 비율, 풀 HD, 60Hz 주사율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작년 갤럭시 북 프로 발매하고 풀 HD 해상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해상도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화면 밝기가 300니트에서 400니트로 올랐죠. 다들 OLED 디스플레이의 가독성 문제를 지적하시던데 저는 작년 갤럭시 북 쓸 때도 사실 다른 풀 HD 노트북과 비교해서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가독성 클리어 타입 패치하고 어쩌고 이런 것도 체감상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확실히 체감을 할 수 있는 건 풀 HD와 QHD의 차이입니다. 갤럭시 북 프로가 명색이 플래그십인데 지금 노트북 제조사들 중에서 자기들 플래그십 노트북에 QHD나
4K급 해상도 옵션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제조사가 있긴 한가요? 대만제나 중국제 노트북들은 100만원짜리 노트북에 고해상도 올레드 디스플레이 잘만 넣던데 삼성은 왜 그걸 안 하는지 진짜 깝깝합니다. 어차피 노트북 사업부는 버린 자식이니까 대충 남는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 짬 처리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설마 진실인가요? 해상도를 제외하고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색 표현력은 좋고 또 색 정확도도 델타 E 평균 1 미만으로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당연히 올레드인 만큼 대비값은 매우 좋고 블랙 색상도 진하고요. 그램과는 달리 컬러 프로필도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여러 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레드 패널의 장기적 번인 현상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스피커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피커가 좋다고 하는 노트북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모자라고 좀 답답한 소리를 들려주며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갤럭시 탭 S7 FE랑 비교해서도 소리가 약간 먹먹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에코시스템이라고 삼성이 부르는 갤럭시 기기 간의 연동성 앱들도 테스트해보려고 했는데요. 삼성이 가장 많이 홍보했었던 삼성 멀티 컨트롤의 경우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하기야 하겠지만 당황스러웠어요. 그 외에 삼성 퀵시어는 좋긴 한데 저번에도 테스트를 해봤던 기능이고, 세컨 스크린은 삼성 태블릿을 무선으로 갤럭시과 연결해서 보조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여타 다른 앱들을 이용해서 무선 연결을 하는 것과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조작에 딜레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화면이 안 끊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음은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차례인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었고 많은 리뷰어들도 얘기하고 있는 인텔 다이나믹 튜닝 테크놀로지, 통칭 DTT를 켜고 테스트할 것인가 아니면 끄고 테스트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DTT가 뭐냐 하면 인텔의 CPU와 GPU 사이에 전력을 동적으로 조절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라고 인텔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노트북의 CPU와 GPU 전력을 제한시켜서 성능을 낮춰버리는 기술입니다. 비유하자면 인텔 노트북판 GOS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DTT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윈도우 4 모델을 구매하거나 정상적으로 노트북 드라이버를 설치한 상태라면 다이나믹 튜닝 테크놀로지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로 노트북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TT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CPU와 GPU의 전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동시에 부하를 줄 때 CPU는 대략 20W, GPU는 대략 30W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갤럭시북의 이 얇은 셰시로는 그만큼의 전력과 발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게임 테스트를 할 때 보니까 DTT를 끄면 내부 프로세서와 노트북 표면 온도가 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DTT 끄면 노트북 성능이 올라간다, GOS 끄면 갤럭시 성능 올라간다 이렇게들 말하지만 정작 하드웨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걸 끄는 걸 상정하지 않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능 테스트는 DTT가 켜져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잡설이 길었죠? 그럼 CPU 벤치마크 보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에서 고성능 모드 전력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의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보통 부하가 처음 시작될 때 제일 전력이 높아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 1분 정도는 20W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40W로 급발진합니다. 그 다음 28W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DTT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지만 여튼 처음 보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그때 멀티코어 점수는 7781점, 싱글코어 점수는 1591점입니다. 싱글 점수는 전세대 CPU들보다 높지만 멀티 점수는 딱 라이젠 5 5600U 정도고 5800U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긱벤치 점수는 싱글, 멀티코어 모두 5800U보다 높습니다. 시네벤치와 긱벤치 중 뭐가 더 중요한 점수인가 하는 건 정말 케바케입니다. 블렌더 BMW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5분 55초가 걸렸고 PC마크에서는 총점 5115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성능입니다.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7분 40초가 걸렸습니다.
내장 그래픽보단 빠르지만 라이젠의 MX450 달린 노트북과 별 차이가 없고 3050 Ti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보단 못했습니다.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푸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총점 394점이고 GPU 세부 점수는 16.1점으로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인텔 GPU는 AV1 코덱 인코딩 등 몇몇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하고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외장과 내장 그래픽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술도 적용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어도비를 사용한다면 영상 편집 측면에서 엔비디아 GPU 대신 인텔 GPU를 선택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픽 성능과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하나를 따로 할애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DTT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CPU 클럭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3D마크 벤치마크의 CPU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또 실제 게임을 할 때는 평균 프레임이고 나발이고 게임의 스터터링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DTT를 끄게 되면 CPU의 클럭과 프레임이 안정화되고 평균 프레임도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에 사용되었던 MX450 그래픽보다 게임 성능이 더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아크 그래픽은 극 초기 단계고 여러 번의 드라이버 픽스 등을 통해서 최적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그래픽 대신 인텔 그래픽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시에 소음과 발열을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20분 이상 플레이한 상태에서 DTT가 켜져 있을 때는 CPU 온도가 70도 내외 정도였지만 DTT를 껐을 때는 CPU 온도가 85도 내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의 경우에도 DTT를 껐을 때 5도 정도 더 높습니다. 50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측정됐습니다만 그래도 갤럭시북 프로는 쿨링팬이 노트북의 좌우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직접 손이 닿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았습니다. 펜 소음의 경우 터치패드 위에 소음계를 올려둔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40대 후반 정도 데시벨 소음이 나서 울트라북들의 평균 정도였습니다. 이건 DTT를 켜든 끄든 별 차이 없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68Wh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균형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은 7시간 10분 정도 갔습니다. 근데 갤럭시북은 웃긴 게 갤럭시북 이온, 이온2, 프로, 프로2 넘으면서 배터리 타임이 점점 짧아집니다. 제가 배터리 테스트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갤럭시북 2 프로는 전작 갤럭시북 프로에 비해서 강화된 합판, 밝아진 화면, 더 나은 CPU 성능이라는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풀 HD OLED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나아진 게 거의 없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은 더 이상 노트북을 만들 의지가 별로 없는데 사업을 접긴 좀 그러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낸 신제품이란 느낌이에요. 삼성이 인텔과 모종의 거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은 인텔 외장 그래픽을 넣었죠. 뭐 인텔 그래픽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갤럭시북 프로는 일단 면목상 자기들 플래그십입니다. 전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건 검증된 최신 부품들을 사용해서 최상급의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1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인텔 외장 그래픽이라는 불확실한 옵션은 플래그십이 아니라 하위 모델이나 플래그십의 파생 모델에 먼저 적용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노트북 시장에 그다지 진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노트북 쪽을 신경 썼다면 디스플레이부터 16대 CPU,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바꿔주지 않았을까요? 여튼 전 이 노트북을 계속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거랑 비교해서 리뷰하려고 했던 그램이 아직 배송이 안 왔고 배송 일정도 밀려버린 것 같네요. 그램이 배송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